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 한일전에 임하면서 온 국민의 총의는 다시는 지지 말자, 다시 한번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습니다. 상상 속 희망과 실현이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입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최근 13일 사이에 4번째입니다.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아직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미훈련 중에 핵 실무 협상 안 하겠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며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정치와호장룡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민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위원님 일단 네. 고도가 37km, 비행거리가 450km. 지난번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네. 이번에는 근데 서쪽 황해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이렇게 북한 내륙을 건너서 가로질러서 쐈어요. 우리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봤는데 지금 13일 만에 아까 제가 4번째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왜 쐈는지 이것도 지금 북한에서는 밝히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보면 주로 동해상에서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얼마지고 이제 뭐 거리가 이런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600km까지 갔었고 네.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200km, 300km 정도 갔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내륙에 쐈습니다. 이 내륙에 쏘는 게 위험은 뭐냐 하면 만약에 불발이 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바로 내륙에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8월 달에 북한이 황해남도 은율에서 2발의 미사일을 쐈는데요. 네. 그 한 발은 제대로 발사됐는데 한 발은 발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내륙에 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있을 수 다시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걸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신형 뭐 여러 가지 방사포인지 아니면 뭐 미사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미사일이 실험 단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치 단계로. 즉 이제 동해상으로 쏠 때 하고 내륙에 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는 끝났다 이런 의미로 비춰진다 보면 특히 황해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는 지역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이제는 신형에 대한 테스트가 끝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밝힌 거는 한미 군사 연합훈련 이거에 대한 반발을 강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4번이나 연달아 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네. 과시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협상 동안 몇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새벽에는 절대 일어나는 일이 없겠다. 네. NSC를 열리는 일이 없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새벽에 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의 특사로 방문했을 때 한미훈련, 뭐 예정된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맞아요.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일단 새벽에 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훈련에 대해서 지금 강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9-2 동맹훈련, 뭐 이름도 아직 뭐 홍길동이라고 지금은 얘기하지만 이름 없습니다. 네. 네, 이 실행되고 있는데 북한이 하나하나 요구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와 약속한 부분들을 하나씩 깨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측 남측에 대한 압박과 또 그동안 세 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신뢰감 네.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대한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이게 뭐다, 뭐 방사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방사포라고 2번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국방부는 2번 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이나 미국 쪽은 모두 이것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요, 400km 이상 가는 포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미사일로 봐야 한다. 북한이 라고? 방사포라고 주장하더라도 네, 그것이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에서 소위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게 네. 북한의 그게 방사포인데 방사포죠. 다연장 로켓의 로켓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는 그것을 로켓이라고 하지만 서방에서는 미사일이라고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하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방사포랑 이 단거리 미사일이라 별 차이 뭐 없다? 그렇게 차이가 없는
없는 것이다. 표현상의 차이일 네,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네. 거군요. 김 교수님은 이 지금 북한이 왜 미사일 계속 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한미 군사 훈련을 막기 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북한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한미 연맹을 파기하고 한미 간에 있어서의 연맹을 파기하고 결국 미국과 한국을 고립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만약에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과 한국이 하나로 뭐 동맹이라고 해도 동맹으로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연습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기 하지 때문에 않을 수 없는 네, 연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까지도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결국 북한으로 봐서 미국으로부터 가장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바로 정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입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클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도발을 통해서 트럼프로부터 양보를 끌어내자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는 또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보면은요. 새로운 길 모색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분위기 한참 안 좋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했던 얘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이 와중에 북한이 이 얘기를 또 꺼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결국 북한이 그동안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 한미 전략자산의 배치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하나하나씩 관철돼 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전략자산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항모라든지. 자,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대대급으로 다 격화가 됐어요. 지금 뭐 울지포커스라든지 이런 어떤 동맹 차원의 연합훈련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번 훈련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규정하는 게 시뮬레이션 사실은 훈련이라고.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이것도 동원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계 시험해보는 부사령관이 거죠. 실제로 사령관으로 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자신들이 요구한 것들을 하나씩 관철돼 나가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볼턴 보좌관이 왔을 때 네. 우리 이제 분담금을 일단 좀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썩 이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어떤 극한적으로 만약에 요구 조건을 내걸면 네. 최소한 일단 동맹 훈련 정도는 뭐 줄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 하던 것을 뭐 2번으로 줄일 수 있고 지금 당장 이번 같은 경우도 동맹이란 말을 빼라고 그러니까 동맹 말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 9월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마지노선을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월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실무 협상이 이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9월까지도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는 지금 최대한도로의 어떤 요구 조건을 올려서 네. 어떤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일단 한미 동맹의 새로운 어떤 균열과 약화 이런 측면을 한다라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협박은 어떻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처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의 의도하고 그러면 거꾸로 또 미국의 의도도 봐야 될 텐데 미국 지금 태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별거 아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파기한 건 아니다. 이 정도 단거리 미사일은 뭐 괜찮다. 이런 정도의 자세인 것 같고 특히 아베 총리한테도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해 달라라는 식으로 또 부탁을 했다고도 하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여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다고 네, 보세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사실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나온 이 얘기 중에 하나는 북한과 미국이 쌍중단의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쌍중단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그리고 핵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대규모의 한미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약속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전망들은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ICBM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실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국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이 분노할 일은 자기 없다. 땅이면 안 떨어진다는 네, 그렇게 볼 수 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동아시아의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본에게도 직격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지요. 이번에 발사한 뭐 이 소위 KN-23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 위협에 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트럼프의 계산은 이럴 겁니다. 어찌됐든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북한을 좀 조용시키겠다. 붙잡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파국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것은 대선 이후로 가야지 대선 이전에는 안 된다. 시간을 이 생각을 벌어야 된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국회에서는 지금 국방위원회 열렸는데 네. 지금 의원들 야당 의원하고 국방장관 사이에 설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되는 상황이 좀 얘기를 일단 뭐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이미 내놨었죠. 지난번에 사실은 뭐 처리는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목선 사태 이후에 사실 미사일 발사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경도 장관에 대한 타겟이 이제 돼 왔죠. 그렇죠. 해임을 요구를 했는데 어제 사실 쟁점이 된 것도 왜 이번에 훈련을 도대체 이름이 뭐냐? 도대체 애는 낳는데 왜 이름을 못 짓냐? 이런 이제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붙었어요. 네. 사실은 훈련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훈련의 성격과 목적하는 바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훈련이라는 하는 거 보면 과시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라는 것이 보여짐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억지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훈련이라는 게 어떤 뭐 보면 상대방이 보는 데서 훈련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다 공개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한미연합 훈련을 보면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지, 훈련 이름이 뭔지, 무슨 훈련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보통 훈련을 하면 북한이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서 올라가서 북한의 뭐 평양까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격 훈련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휴전선에서 그냥 끝나는 훈련으로 그친다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이것도 뭐 CPX 훈련이라고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 아무런 장비도 동원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군이 왜 떳떳하게 훈련도 못 하느냐. 그리고 왜 자꾸 이제 국방부 장관은 이 주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북한 쪽의 어떤 그 입장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북한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북한 대변했습니까? 라고 이제 어떤 이 격전을 붙은 것인데 어쨌거나 어제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그만큼 좀 위기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인데 우리 정부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에 네.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저기 국회 열면서 야당에서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보류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공방을 보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쉽게 끝날 일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안의 처리를 위해서 야당이 노력하겠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아닐 것 그건 아닌 같다라고 것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결국 어느 한 여론조사 회사가 SNS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를 찾으니까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다 이런 뭐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야당도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문제보다는 이 일본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부분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깥에 지금 안보 현안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텐데 지금 사실 북한 미사일보다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바로 미국발 중거리 미사일 배치 건입니다. 지금 에스퍼 국방장관 신임이지 않습니까? 신형 정밀 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동맹국이라고 하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봐도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방부 공식 입장은 지금 검토도 논의된 바도 없고 뭐 의제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꺼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을 그야말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오히려 대두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비핵화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네. 핵이 없는 이 불균형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고민의 하나의 답은 결국 한국이나 일본에도 전략 핵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동북아라고 하는 것은 유닛 비토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핵을 가지고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제안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러시아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동북아가 타겟이 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인데 미국은 태평양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진 기지로 이제 우리랑 일본을 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사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요격하는 거니까 방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중거리 미사일은 공격용 무기란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도 앞으로 뭐 반응이 거셉니다.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INF 협상이란 게 중거리 핵 미사일 협상이란 게 네. 그동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어져 왔다가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죠. 그렇죠. 레이건하고 네. 고르바초프가 했다가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이 협정에 제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은 네, 어떤 면에서 빠져 보면 있으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안 된다,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이 협상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미국의 가장 큰 중요한 임무겠죠. 그러니까 중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본토에서는 뭐 장거리 미사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턱 밑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물론 뭐 아직까지 핵을 탑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건 조금의 시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은 개발하진 않았어요. 이제 곧 개발을 시작할 텐데 그러려면 뭐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우리와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방어형 무기인 사드와 공격형 무기인 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의 길에 있는 것 아닌가. 즉 한미일 안보 체제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그 전진 기지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연 그러면 중도적인 어떤 중립국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어떤 결정해야 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아마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저는 등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배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그동안의 오바마 정부까지의 북한 핵에 대한 그 정책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영향력도 행사하고 또 협력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고자 개발을 못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북한 핵 개발을 막아왔는가 그러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한과 일본의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의 다시 핵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먼저 나서라라고 하는 그런 압력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오히려 북한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아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반응 환구시보 같은 데 보면 거의 협박성 발언입니다. 그렇죠. 총알 바진이 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온다면 뭐 굉장히 뭐 한국과 일본이 거의 무슨 그 미사일의 어떤 집중적인 타겟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지금 9일날 에스퍼가 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 지금 국방부에서는 의제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얘기를 꺼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단 보세요? 이번에 아마 예스퍼 장관이 오면 핵심적인 건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일단 파견하는 문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병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아마 매듭 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19-2 동맹 훈련에 대한 이제 어떤 이름도 확실하게 정할 것이고 네. 이 훈련의 성격을 일단 정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면 이제 분담금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내년부터 협상에 들어갈
할 텐데 지금 지난번 볼턴 장관이 와서 일단 안을 던져놓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예스퍼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협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INF 문제, 이 중거리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운을 띄울 겁니다. 이건 아마 뭐 내일 당장 이제 9일날 협상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측에 뭔가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저는 높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